칼을 써본 것 같진 않은데 뭔가 훈련된 건 맞는, 어디를 공격해야지 근육의 움직임과 몸의 움직임이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사람. (2014년 3월 20일) 저녁 7시 10분경 그날 사무실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건 그 남자뿐이었습니다. 문까지 잠그고 어두운 건물 계단을 내려오던 남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남자는 몇 분 뒤 건물 앞 길거리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쓰러진 남자는 머리를 도로 쪽에 두고 몸은 거리 쪽을 향해 누워 있었는데 몸에서 나온 피가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엄청난 양의 피 때문에 남자를 처음 목격한 행인들은 그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7시 15분쯤 됐을까? 제가 퇴근을 하려고 사무실 나가는데요. 밑에서 쿵쾅쿵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악 하는 소리 들리고 어디 부딪히거나 때릴다는 소리 같이 싸울 때 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무슨 일인가 해서 문을 열어본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섬뜩한 것이었습니다. 계단에 핏자국이 쭉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핏자국은 이후 계단을 타고 계속 이어져 건물 밖까지 있었고 그 끝에 조금 전 퇴근했던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건물 4층에서 건설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59세 사장 원씨였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곧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원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목에 있는 경동맥 쪽으로 깊숙하게 찔려서 들어왔고요. 경동맥하고 가슴, 옆구리 쪽 해서 총 7군데의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7개의 자상을 제외하고 몸에 남아있던 상처는 손목 아래쪽 팔에 남은 상처 하나뿐이었습니다. 사건 현장 근처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약 28cm 길이의 칼이 발견됐습니다. 보닝 나이프, 일명 뼈칼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고기에서 뼈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사건 당시는 퇴근 시간이라 지나가는 행인이 몇 있었지만 모두 피해자가 쓰러진 모습만 봤지 범인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울대로 한복판에서 결정적인 단서인 흉기를 보란듯 버리고 사라진 범인. 그 잔혹한 범인의 정체를 쫓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4년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퇴근을 하던 피해자가 칼로 공격을 당해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는데요. 이 시간상 범행에 걸린 시간을 약 1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교수님께서 이거 현장도 나가보셨던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이 피해자가 원씨 공격당한 모습으로 무엇을 추정할 수 있는지 먼저 현장이나 그때 당시 좀 상황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방법 자체가 좀 독특하죠. 왜냐하면 사망한 것은 경동맥을 찔린 건데 이게 이제 치명상인데 그 앞에, 그러니까 제압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경동맥을 찔러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다음, 그러니까 그 전에 옆구리, 가슴 같은 걸 먼저 공격. 그러니까 이제 예비 동작이 있었고 본 동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냥 화가 나서 이렇게 공격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숨어 있다가 기습을 통해서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치명상을 입힌 후에 빠르게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네, 순서가 중요해 보이는 이유가 예를 들면 얼굴이나 목이나 이쪽을 무차별하게 찌르는 것도 아니고 순서를 보시기에 이제 몸 이쪽에 그러니까 힘을 일명 빼는 공격을 먼저 하는 이후에 목을 노렸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목을 공격하기 위한 사전 준비 동작, 그러니까 절명시키기 위한 어떤 그렇죠. 이거는 네. 죽이려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분노가 있다고 하면 얼굴이라든가 네. 아니면 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위, 폐 이런 데가 아니라 공격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쓸데없는 부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사무실에 나와서 이 범인 혹은 범인들 옆에서 있다 블리츠 어택이라고 기습 공격을 할 때 당연히 옆을 공격해야 되겠죠. 그것도 옆도 왼쪽 옆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치명상이 입힐 수 있는 왼쪽이니까 거기서 바로 제압하고 근데 제압하는 과정에서 왼팔 쪽에 상처가 있어요. 일종의 저항은 비슷하게 됐는데 저항도 못하고 쓰러졌죠. 쓰러지게 되면 몸을 숙이게 되겠죠. 숙이고 그걸 잡고 경동맥을 바로 찌르는
이거는 상당히 그 훈련된 아니면 뭐 칼을 써본 것 같진 않은데 뭔가 훈련된 건 맞는 어디를 공격해야지 근육의 움직임과 몸의 움직임이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건 그 사람 하나. 왜냐하면 둘이라고 하면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옆에서 공격할 필요 없거든요. 네. 이건 단독범이자 몸의 구조나 이런 걸 아는 범인. 거기까지가 확실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는 어두운 데예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강서구 방어동이 이 개발 중이었어요. 이제 2014년. 그때가 마곡지구가 막 개발되기 전이죠. 네. 그때쯤.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건물들이 올라간 데가 조금 있고 가건물 있고 옆이 휘행한 그리고 뭐 막 섞여 있는 그리고 어두운 곳이 좀 있는. 네. 그러니까 공격하기 딱 좋은 데죠. 그리고 피하게 되면은 공격자는 바로 어두운 곳으로 숨을 수 있는. 그래서 네. 이렇게 시간이 별로 안 걸린 거예요. 장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이제 핏자국 등으로 봤을 때 이제 상황이 공격당하는 상황들을 좀 봐야 되는데 계단에서 핏자국이 시작이 되고 계단과 계단 사이 중간 지점에 바닥에 이제 피가 흥건했다고 해요. 창문에 피 묻은 손자국이 있었고 계단 밑으로 쭉 이제 피가 쓰러진 곳까지 이어져 있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동네 특성도 있지만 이곳이 이제 피해자분께서 일하는 장소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노상 뭐 지하철이나 어떤 뭐 버스 정류장 앞 여러 가지 공격 장소가 있을 텐데 내려오는 곳 본인이 일하는 곳까지 찾아가서 그곳에서 계단에서 불을 끄고 퇴근하는 이걸 노렸다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 계단 아래쪽 옆에 어두운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숨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숨어 있다가 불 꺼지는 걸 보고 아니면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고 공격했기 때문에 최적의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더 최적의 장소는 있을 수 있냐?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어느 그 출퇴근길에 어느 곳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취약한 공간은 사실은 여기가 최적의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그 넘어가면 차를 타거나 아니면 밝은 곳으로 가서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네, 이제 동기랑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범인이 이제 피해자 건설업체 사장인 원 씨의 현금, 금품, 소지품 이런 것도 전혀 손대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무실에 없어진 물건이나 서류 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을 죽이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뭘 빼내려 오려고 한다거나 이랬던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얘기한 대로 절명을 위한 공격 동작의 순서를 밟았기 때문에 이건 죽이려고 한 거죠. 네, 뭐 위협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네, 위협하려고 했으면 쇠파이프라든가 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공포를 줄 수 있는 무기를 써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버닝 라이프라고 이거 발골사들이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딱 보면 딱히 그 위협되진 않은데 왜 대단히 날카로운 무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위협은 안 되는데 네, 쓰기에는 굉장히 쓸 수 있는 사람, 익숙한 사람한테는 효과적인 무기예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한테는 위협이 안 되지만 이거는 그래서 아주 선택된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건설업체에 이 사무실에 들어간다 한들 돈이 있겠습니까? 요즘 뭐 2014년도에 돈을 거기 현금을 다발로 놓지는 않잖아요. 네, 다 뭐 카드라든가 계좌이체를 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없어졌다고 하면은 서류, 예를 들면 채권 채무 서류라든가 중요한 어떤 입증 서류 같은 것들이 근데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필요했다고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했겠죠. 근데 그것도 필요 없이 그냥 목숨만 노렸다. 네, 그러면 그게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향후에 이 퇴근하던 피해자 원 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자신의 정체를 감춰버린 범인 과연 누구였을지 그 정체를 파헤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에 들어가자 바로 유력한 용의자가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최근 피해자와 크게 다툰 적이 있는 인물로 수원에 거주하고 있던 건축가 이 씨였습니다. 이 씨와 피해자 원 씨는 금전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했던 사이로 사건 당일 이 씨가 사무실로 찾아오기로 했는데 오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씨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수원의 회사에 있었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용의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단서는 CCTV 속에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멀리서 비추고 있던 CCTV에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범인의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은 물론이고 체형조차 쉽게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은 낙후된 주택가였고요.
사건 장소 인근은 신도시 조성을 위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더라. CCTV 화면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9호선 신방화 역 방향으로 뛰어가는 모습? 그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막막한 수사팀은 사건 현장 주변과 그 인근을 샅샅이 뒤져 설치된 120개의 CCTV를 찾아냈습니다. 더불어 방화동과 공항로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약 1,600여 명을 포함해 전출자까지 약 6천여 명을 조사했고, 피해자와 통화한 사람부터 금전 거래자, 소송 상대 등 약 1,800여 명을 탐문 수사도 진행했지만 사건은 몇 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던 중 CCTV를 보던 한 형사의 눈에 수상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그는 짙은 색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사건 현장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의 모습은 한 곳에만 찍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거한 120개의 CCTV 중 약 21군데에서 남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18일 전인 3월 3일부터 CCTV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자전거를 타거나 혹은 걸어서 피해자의 사무실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동네에 사는 주민이라면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모습이 지켜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일요일만 빼고 낮이고 밤이고 계속 주변을 돌아다녀요. 그런데 절대 물건을 사거나 뭐 사먹거나 그런 행동은 또 없어요. 그는 사무실을 중심으로 넓게 배회를 하다가 사건 발생일이 가까워질수록 마치 피해자의 사무실을 포위하듯 동선이 점점 사무실 근처로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 여느 때처럼 같은 복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 남자는 평소와 다르게 편의점에 들어가 어묵을 사 먹었습니다. CCTV를 통해 추정한 남자의 모습은 광대뼈가 튀어나온 얼굴형이었고 탈모가 있었습니다. 키는 164cm에서 164.8cm 정도로 추정됐는데, 그에겐 굉장히 특이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독특한 걸음걸이. 그는 걸을 때 양발의 앞쪽이 모두 안쪽을 향하는 내족지 보행, 일명 안짱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전문가는 남성의 경우에는 내족지 보행이 양쪽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고 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을 감시하듯 배회하던 남자, 그가 정말 범인인 것일까? 네, 앞서서 이제 범행 도구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것 빼고는 어떤 뭐 증거나 목격자가 전혀 없어서 초반에 수사가 좀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앞서서 사실 이제 그 사실 동기라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씨라는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좀 등장을 하긴 했으나, 뭐 알리바이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사실 뭐 이거는 뭐 확실한 거니까 그 사람은 배제가 되고, 그 다음에 CCTV를 통해서 한 남자의 모습이 찍혔는데, 어쨌든 뭐 계속 맴도니까 이상하게 뭐 사실 뭐 직장이 있거나 뭐 어떤 의도가 있다면은 아침 밤에만 찍혀 있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계속 찍혀 있고 맴돌고 점점점 그 사무실을 향해서 좁혀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2010년, 12년도쯤에 CCTV가 엄청나게 보급이 되면서 2010년 안쪽에는 아날로그 CCTV였다가 디지털로 확 바뀌고 편의점이나 이런 데 엄청나게 보급이 되고 10년, 12, 13년 되면서 경찰의 수사 방식에도 CCTV의 연결을 통한 추적 방식. 예전에는 거의 뭐 그냥 CCTV가 없을 때는 맨발로 형사들이 뛰면서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네. 2012, 3, 4, 5 그때쯤에 이제 됐기 때문에 이런 방식,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욕을 하겠죠. 뭐냐면 지금 이렇게 했으면 욕 먹죠. 왜냐면 몇 달 동안 이걸 못해. 지금 같은 경우 코비드19 코로나19 그 확진자 동선은 이틀 만에도 찾아내잖아요. 아, 네. 그죠? 그게 이제 그런 방식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싹 다 뒤져서 동선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맞춰갖고 보니까 공통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이 어떤 사람이 계속 거기를 맴도는 거예요. 근데 특정한 어떤 이유도 없이, 이유라고 하면은 뭘 사러 왔다든가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 거기에 뭘 배운다든가 아니 직장이 되든가 이런 것도 아니라 계속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배회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더 영악했다고 하면 누군가랑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뭘 샀거나 그랬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형사들이 이건 뭐 목적이 있어 왔구나라고 제외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찾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이 특정되니까 어떤 용의점에 있다라고 보고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의 특이점들을 확인했던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키가 좀 작죠. 네. 예. 그리고 사실 좀 안짱거름 말씀하시겠지만은 요새 안짱거름 있습니까? 한국 사람? 뭐 길 가다가는 잘 못 본 것 같긴 네, 한데. 그죠. 네. 이게 각기병. 네. 영양이 부족한. 옛날에 우리나라에 60년대 이전 70년대에는 안짱다리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비타민 뭐가 부족해서 나타나. 네.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한. 그래서 그래서 요때 그 형사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요걸 딱 보고 이 형사들이 딱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조선족이다. 아니면 탈북자다. 네. 왜냐하면 이건 영양이 부족한 사람. 키도 작고 네. 안짱다리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요 나이 또래는 사실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그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딱 떠올랐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그 걸음걸이 관련돼서 저희가 뭐 방송에서 다룬 적도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게 그 특히 나이대와 그런 걸음걸이 이런 건 굉장히 특정해서 나중에 이제 뭐 범인하고 연결시키기. 그렇죠. 아주 연결시키겠죠. 네. 그리고 그때쯤에 또 아주 다행이게도 네. 국가수에서 그 전에 네. 법보행 분석이라고 해서 네네. 이 걸음걸이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프로파일러들이 일할 때 2006, 7년도에 저희들이 가설적으로는 많이 찾아봤습니다.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은 찾을 수 있다. 네. 그리고 CCTV 그 국가수에서도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의 이 그 걸음걸이를 또 데이터베이스 하는 작업을 동시에 했어요. 네. 저희들은 또 그걸 가지고 행동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됐던 거죠. 그러니까 2014년도쯤에 이걸 가지고 국가수에 의뢰하고 그러면서 이건 특정할 수 있겠다라고 됐던. 그러니까 우연히 겹쳤지만 사실은 그 전까지 축적돼 왔던 네. 각 수사의 기술들이 함축된 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특정한 사람을 지금 추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 정말 그 범인이었을지 CCTV 말고 단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이 남자의 행방을 쫓는데 총력을 다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남자의 모습은 여러 CCTV에 나타났지만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용의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CCTV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120여 개의 CCTV 중 하나였는데 건물 안쪽에서 거리를 비추는 CCTV였습니다. 카메라의 각도 때문에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릎부터 그 아래쪽으로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CCTV에 양쪽 발이 네족지 보행으로 걸어가는 남자의 두 다리가 찍혀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을 지나간 남자는 약 2분 뒤 다시 반대편으로 걸어왔습니다. 네, 전화국 쪽으로만 걸어갔다가 반대편으로 다시 걸어오는 시간이 정확하게 2분 47초인가 그랬어요. 그 시간 동안에 어디 들어갈 만한 장소가 있었는지 저희가 파악을 했던 거죠. 그 짧은 시간에 다녀올 수 있는 곳은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와 현금 인출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현금 인출기를 이용한 사람은 단 3명. 조사 결과 2명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었고 남은 한 사람, 어느 남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금 인출기에서 불상의 남성이 사용했던 카드 등으로 신원을 알아냈고 그의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헛걸음이었습니다. 신고되어 있던 남성의 주소지는 주택이 아니라 사무실이었고 심지어 그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난항에 빠졌고 정체불명의 범인을 찾기 위해 사무실 앞에서 긴 잠복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대하던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사무실에 있는 복도를 둘러보고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올라오더라고요. 옆으로 싹 스쳐 지나가는데 곁눈질 봤더니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맨날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물을 그때 처음 봤으니까 이놈이구나 희열이 느껴졌어요.
형사와 계단에서 마주친 남성은 바로 CCTV 속에서만 존재하던 그 용의자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뒤를 밟았고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던 남성을 덮쳤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반항하던 남성, 형사 10명이 달려들어 제압했고 경찰이라는 신분을 밝히자 반항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는 말에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자신은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10여 명의 형사가 체포했던 용의자는 태권도, 중국 무술 등 도합 20단의 유단자였습니다. 그는 중국 연변에서 생활하다가 3년 전 한국에 입국한 조선동포 강씨였습니다. 체포 초반 살인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웃는 여유까지 보였던 강씨는 조사가 진행되자 자신이 죽인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와 직접 알거나 원한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건설업체 사장 원씨를 살해해달라고 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앞서서 이제 체포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그 다리 걸음걸이 때문에 계속해서 CCTV를 좁혀갔고 비는 시간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2분 47초 사이에 갈 수 있는 곳 파악해서 현금 인출기를 통해서 이제 또 추적해 나가는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어쨌든 앞서서 저희가 이제 CCTV가 처음 이렇게 이 수사법이 좀 발전하기 시작한 도입 단계라고 했는데 그걸로 잡았네요. 예. 제가 그때 그 사람 수사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뭐 하다못해 그 여러 있는 CCTV 중에 다 조져갖고 그걸 그동안 다 본 겁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현금 인출기에 사람이 적었고 거기서 주소를 확인했는데 사실은 이 사무실은 일종의 가짜 사무실 같은 형태였죠. 자신의 거주를 이제 등록하기 위한 그런 사무실이었는데 보통은 이게 그냥 없애고 사라지는 게 보통인데 이 범인은 그 주소지를 남겨뒀어요. 그것도 사실은 운이 좋았죠. 그냥 만약에 이 청부 살인을 한 후에 그 주소지는 없애고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했다가 못 잡았죠. 그리고 시간도 몇 달이 지났으니까 운이 좋았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술 도합 20단이라고 해요. 굉장히 유단자인데 누군가에게 의뢰를 받고 청부 살해를 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자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이 사람이 그때 네. 얘기되는 거는 무슨 무술협회에 무슨 부회장인가까지 했던 좀 네. 알려진 사람 같아요. 네. 동네 불량배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하려고 왔던 사람 같기도 한데 그 경찰이 예측한 대로 조선족 동포가 맞았죠. 네. 그런데 이제 키가 작고 그러니까 몸이 단단한 사람이죠. 뭐 20단 정도 유단자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처음에 체포했던 사람들도 조금 당황했던 건 그런 거였죠. 좀 이상하다. 그냥 우리가 그냥 동네 불량배하고는 다른 어떤 사람이다. 근데 애초에 생각했던 청부는 맞았구나. 조선족 동포는 맞았구나. 네. 그 두 가지 맞은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실 뭐 일명 커리어가 상당히 지금 이 업계에서는 정말 탑급인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누군가를 죽였다. 무술 유단자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죠. 네. 네. 그 자신의 일도 있고 네. 그래도 비교적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인데 네. 소위 말하는 청부 살인을 자기가 한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좀 형사들도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제 범인 강 씨가 이 살해를 완수한 뒤에 자기가 잡은 물고기 사진을 의뢰인에게 전송을 했다. 뭐 이 어떤 시그널 같은 뭐 그런 거겠죠? 그렇죠. 내가 잡았다. 말하자면 네. 무엇인가 완수가 되면은 네. 보내라. 왜냐하면 사실 이런 거는 뭐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뭐 착수금이 있고 잔금이 있기 때문에 잔금 받기 위해서는 뭐 이런 형태의 자기들만의 신호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유단자라는 사실이 앞에 서서 저희가 어쨌든 공격의 순서 같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옆구리. 그게 연결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근육의 움직임. 그러니까 사람 어떻게 공격하면은 어떻게 쓰러진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아는 사람이죠. 그걸 모르면은 그렇게 공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잡고 나니까 대충 형사들도 이래서 그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조선동포가 포함된 청부 살인 사건 도대체 누가 이 죽음에 의뢰를 했고 범인은 또 왜 이 의뢰를 받아들였던 건지 사건 전말에 대해서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범인 강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이상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강 씨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어느 남성의 사진이었습니다. 강 씨는 그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는 남성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던 것일까? 원래 청부 살인의 목표가 그 남성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릴까? 예, 의뢰한 사람이 처음 줬던 사진이 그 남자였어요. 거기 업체 직원인데 처음엔 그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원 씨가 아니라. 그래서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그 직원은 그만두고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사진 속 남자는 피해자 원 씨의 회사에서 소송을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직원은 예전부터 누군가에게 살해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맡았다던 소송은 무엇이었을까? 2007년부터 사건이 발생했던 2014년까지 계속 이어지던 소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건설 업체와의 분쟁이었는데 긴 소송의 시작은 사업비 약 3천억 원 규모의 아파트 단지 조성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피해자 원 씨의 회사가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다른 건설 업체와 토지 매입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계약된 토지의 매입을 모두 끝내지 못해 결국 계약이 파기됐고, 이 때문에 손해를 본 피해자 원 씨와 상대편 업체 사장 이 씨가 서로 보상하라며 각종 소송을 냈고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졌던 겁니다. 피해자 원 씨가 이 씨를 상대로 강제 집행 면탈죄와 사기죄로 고소하자 이 씨는 원 씨 회사와 소송을 중단하기 위해 담당 직원을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말을 듣지 않자 직원을 죽이려고 청부 살해를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받은 강 씨가 찾아갔을 때 직원은 이미 퇴사한 뒤였고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직원 대신 피해자 원 씨를 살해하라고 다시 의뢰했습니다. 범인 강 씨는 피해자 원 씨의 사진,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적힌 종이를 전달받았고, 혹시 나중에 증거가 될까봐 모두 외운 뒤 종이는 찢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범행이 실행되기 약 4개월 전인 2013년 11월, 강 씨는 착수금 1,500만 원을 받았고 이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강 씨가 피해자의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위를 맴돌기 시작한 건 4개월 후인 2014년 3월 초였습니다. 피해자가 3월 초부터 거의 매일 범행 현장 근처를 방문했고요. 탐문이 끝나면은 피의자가 꼬박꼬박 의뢰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뭘 했는지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살인을 끝내고는 보고한 사람한테 잡은 물고기 사진도 전송했고요. 그런데 매번 연락하던 사람이 피해자 상대편 건설업체 대표 이 씨가 아니었고 중간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부 의뢰인 이 씨와 실행에 옮긴 강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이 씨는 청부 살인을 마음먹고 자신과 30여 년을 알고 지낸 지인 김 씨에게 4천만 원을 줄 테니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지인 김 씨는 다시 강 씨에게 청부 살해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네, 이제 사이에 경찰 수사 관련된 내용으로 전말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청부를 원했던 관계는 이렇게 있고 그걸 김 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넘어간 그런 상황인 거네요. 청부살인은 실제로는 실행자와 그걸 사주한 본 동기를 가진 사람과 살인한 사람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게 직접적으로 연락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그런 경우는 드물고, 네. 중간에 누가 브로커가 있죠. 사실 청부살인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있는 고리를 찾아내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칼로 찌른 사람, 이런 사람한테 뭔가를 연결선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영화 황해에서도 있는 것처럼 특히 이제 몇백만 원 주고도 죽일 수 있는 조선족 동포라든가 아니면 이런 북한에 있는 탈북자 이런 사람들에 주목하게 된 것도 그 당시부터는 직접 죽이기보다는 이게 중간중간에 브로커들이 두세 명 껴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네. 완전히 마피아식이죠. 네, 이 씨 저희가 앞에서 맨 처음에 경찰이 주목했던 그 갈등 관계에 있고 수원에 알리바이가 있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중간에 이렇게 김 씨를 껴버리니까 이게 수사가 안 되는. 중간에 한 사람만이 아니죠. 또 다른 사람이 껴 있는 거잖아요. 2명 정도 이상. 그래서 사실 청부살인은 쉽지가 않은 건데,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무식하게 칼로 길거리에서 사람을 죽여서 그렇지 않고 진짜 단순하게
교통사고로 처리했다고 하면 그것도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고사처럼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그 죽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죽게 하지 않고 그냥 식물인간만 만들거나 네. 아니면 오랫동안 정신을 입원하게 만드는 방식을 취했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도 역시 청부살인인데 거기까지는 수사 기법이 못 쫓아가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청부살인의 영역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듣기로 원래 이제 가격 이게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단가. 예. 시장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4천만 원에 죽였다는 것도 충격을 받으실 텐데 제가 알기로 이게 2천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1,000만 원까지 떨어지고 500만 원 주도 떨어진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신세계라든가 중국에 있어도 다른 쪽, 그러니까 연변 쪽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쪽에 있는 청부 전문가, 사실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있는 조폭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그러니까 단가가 싸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다가 이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물리는 네. 그런 상황까지. 이 원래 4천만 원인데 중간에 누가 띄어먹은 거 그러면 실제로 실행한 사람은 2천만 원도 못 받는 이런 상황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국내 지문 등록도 안 돼 있고 흔적이 남아도 이게 뭐 사실 이제 국내 DNA 뭐 이런 뭐 이게 전과 이런 게 없을 테니까 체포하기도 상당히 흔적이 있어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네. 그 실행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지금 이 강 씨 같은 사람을 네. 중간에 의뢰한 사람이 죽이거나 또 아니면 흔적을 없애기 예, 위해서. 흔적을 없애기. 네. 그러면 찾기 어려운 거예요. 음. 근데 이거는 뭐 아파트 시행되면은 이게 손해가 보면 이게 수십억을 손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동기가 생기죠.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직원 소송을 관리했던 직원을 원첨에 사진을 주고 이 사람을 죽여라고 했다가 이제 그 건설업체 사장 원 씨를 이제 다시 바꿨다고 하는데 처음에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네. 직접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분명히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적대한 사람은 이 씨. 반대쪽 회사 대표겠구나. 그러니까 영악하게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을 죽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담당한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실행자일 뿐이지. 근데 시간이 지체되죠. 왜냐하면 그 업무를 다 알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맡고 또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그 소송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영악하게 그 직원을 공격해는 건 맞았는데 네. 우연인지 어떤지 몰라도 뭐 또 이 직원은 공포감을 느껴 그만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둘 만도 한데 이 사람은 그 사람 지금 죽인 사람을 공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청부한 사람의 오리가 생긴 거죠. 어쨌든 앞서 저희가 황해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 이야기가 사실 뭐 이미지적으로 저희 들으시면서 그 영화 이미지가 뭐 오뎅을 사 먹거나 뭐 빈 사무실에서 앉아 있거나 했던 이 강 씨의 모습이 좀 그려지실 텐데 또 계단에서 뭐 칼로 이렇게 하는 장면 모든 게 다 영화가 좀 많이 겹쳐 보이는데요. 사실 이 영화가 좀 가장 닮아 보였던 게 강 씨의 인생사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청부 살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범인 강 씨를 알았던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절대 돈 때문에 살인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동에 대해서는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엄청 뛰어났고요. 성격도 호탕하고 무난하지도 안 하고 뭐 술이랑 담배도 안 하고 행여나 누구한테 실수한 일도 없고요. 막말로 수십억 준다고 하면 뭐 돈 때문에 그랬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돈 몇 천에 사람을 죽였다? 이 친구가? 무슨 뭐 혹시 약점 잡혀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범인 강 씨는 연변대학 체육학원에서 무도인의 꿈을 키웠던 사람이었고 졸업 후에는 약 5년간 학교에서 특기인 태권도와 체육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쾌활한 성격으로 학생과 동료 선생들이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연변의 한 무술 협회장을 하기도 했던 강 씨. 그는 연변에서 상당한 규모의 도장을 차리고 일반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강 씨의 실력이 소문이 나자 중국 공안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 씨는 연변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국으로 왔던 겁니다. 그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다른 조선 동포들과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가정에 엄청나게 충실한 사람입니다. 착해요. 어린아이들은 도장에서 돈도 안 받고 가르쳐줬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 식구죠. 다 자기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뭐 그게 크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매일 학비라든지 결혼시킬 돈 벌고 집 사줄 돈 벌고 뭐 그러려고요. 강 씨는 2011년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기업의 대표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재외동포 F4 비자를 받을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한국에 체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력으로 한국에서 살아보려던 강 씨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평생을 무도인으로 살아왔지만 한국에서의 그의 능력을 알아주고 고용해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운동만 한 사람이라 딴 건 할 줄도 모르고 해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막노동 하러 다녔지. 안 해본 일이라 일도 서툴러 고생 많이 했어요. 강 씨는 가족을 집에 두고 자신은 고시원 사우나를 전전하면서 궁핍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 7년을 알고 지냈던 친한 지인 김 씨에게서 4천만 원의 청부살인 의뢰가 들어왔던 겁니다. 김 씨는 세계 킥복싱 무에타이 연맹 이사로 중국을 오가며 여러 사업을 했는데 이때 같은 무도인 강 씨를 알게 돼 친해졌습니다. 김 씨는 강 씨가 한국에 들어와 힘들어하던 중 약 1년 동안 자신의 사무실에서 숙식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친하게 지낸 두 사람. 이들은 경찰서에서 살인청부 의뢰인과 살인범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강 씨가 살인 청부를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앞서서 4개월 동안 그 주변을 배회하고 그렇게 4개월의 그 빈 기간이 있었는데요. 강 씨가 이제 그 사이에 의뢰를 받고 4개월 동안 뭐 좀 고민을 했나 봐요. 인력사무소 계속 다니면서 일자리 찾고 뭐 이렇게 해서 범행 답사를 시작하기 얼마 전에는 어느 카센터에도 찾아가서 나 돈 이렇게 안 바란다. 기술 좀 가르쳐 줄 수 없냐라고 해서 뜸 들이는 4개월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망설였죠? 네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한테 다른 카센터에서도 일자리를 줬으면 안 했을 수 있죠. 네. 사실 이게 뭐 살인범을 옹호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 어쨌든 심리적으로 많이 몰렸던, 그래서 결국은 안 되니까 카센터에서도 무급으로 도움을 요청했던 게 안 되고 하니까 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배회를 하면서 타겟을 잡고 움직이고 이런 그 기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네. 뭔가 중국에서의 자신의 전문성을 이제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실제로는 한국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죠. 엄격히 말하면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고 한국은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갖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막노동. 그러다 보면 자괴감 들고 무력감 들면서 이런 극단적인 하는 경우도 이 사람 말고도 많죠. 이 사람은 살인으로 갔지만 보통 흔한 게 보험 사기 네. 같은 거라든가 청부 폭력 뭐 이런 것들은 흔하게 나타나는 건데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어도 이제 막노동이나 아니면 음식 장사라 이런 걸 하면서 그래도 착실하게 사는데 네. 실제로는 이 김 씨 때문에 연결이 된 거죠. 김 씨가 뭐 무도인으로 알게 됐다고 하는데 김 씨가 말하자면 브로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김 씨가 잘못한 거죠. 물론 죽인 강 씨도 잘못이지만 김 씨가 아니 자기가 무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자기 친한 강 씨한테 사람을 죽여달라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실 같은 무도인끼리 네. 사람을 죽이라는 거는 오히려 일자리를 줘도 네. 줘야 되는 건데 네. 아니 살인 일자리인데 그럼 김 씨란 이 인간이 뭔가가 잘못된 인간이죠. 이게 꼭 살인까지는 안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사회적 안정망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여타 뭐 보훈범죄나 자잘한 범죄들을 계속 일으킬 수 있도록 몰아가는 지금 어쨌든 안정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탈북한 사람들, 네. 탈북한 여성들, 성매매 지역으로 많이 넘어가고 네. 탈북한 남성들도 심각한 곤란을 많이 겪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런 청부폭력, 이런 청부살인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숫자도 적고 말수도 금방 나타나. 그래서 탈북자들은 자기를 조선족으로 얘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확 띕니다. 그러니까 그 오히려 가능성은 좀 적어요. 탈북 한 사람들은. 근데 조선 동포라는 사람들은 중국인 속에 섞여버리니까 네. 이런 살인 청부라든가 아니면 강력 사건에 연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보호망 같은 것도 사실은 향후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혐오의 대상으로만 하고 이제 심리적 거리만 두긴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 범죄에 우리 국민들도 다 연루가 되거나 타겟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실은 네, 모두의 그런 고통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특히 제주도가 문제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네, 제주도는 무비자로 왔다가 네, 그냥 범행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좀 네, 네. 이 사람은 서울이니까 뭔가 계속 그게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잡혔죠. 판결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11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청부 의뢰한 이 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끝까지 죽이라고 한 적 없고 손봐달라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중간책이었던 김 씨도 자신은 살해 의뢰받은 적 없고 의뢰 이렇게 준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강 씨에게 500만 원 주면서 혼내주라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전부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대법원은 김 씨의 부정은 형량을 깎으려는 의도로 파악을 했고요. 애초에 의뢰인 이 씨의 살인 청부가 없었다면 강 씨가 사람을 살해할 이유는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청부 살해를 의뢰한 건설업체 대표 이 씨를 주범으로 무기징역 확정했고요. 김 씨, 강 씨에게 각각 20년의 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청부살인은 주범이 형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직접 자기가 칼질을 하지 않았어도 주요 동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이 씨가 무기징역이면 최고형이라고 봅니다. 한 네. 사람 죽였기 때문에 사형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저는 김 씨라고 하는 사람이 더 형량이 높아야 된다고 보는데 네. 김 씨 때문에 강 씨까지 들어갔는데 물론 실행을 한 강 씨도 역시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형인데 이제 어떤 살인의 방법이라든가 잔혹성으로 봤을 때는 다소 미흡한 형이지만은 네. 그래도 이 정도라고 하면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고형으로 받았다고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끝나기 전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살인을 실행한 사람이 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청부살이의 특징을 말씀드린 거죠. 네네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크라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차라고 하면 샤오미? 애플? 이 머릿속에 안 그려지거든요. 예. 테슬라 넣어요 말아요. 기아의 인도 자동차 판매가 어떻게 될까가 좀 궁금하긴 갑자기 해요. 갑든 우리 테슬라 사시는 분들은 이미 화성 갈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3프로 TV에서는 왜 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분인데.